네, 세계는 우리는 최종건 연세대 교수가 휴가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아주 애틋하게 단둘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세요, 그렇게? 네, 아유 흐뭇하세요. 눈빛은 전혀 아닌데. 아 그래요? 네. 오늘 조금 짐이 무겁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 네, 기자들을 만나서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 쭉 보셨죠? 예, 뭐 뉴스는 대부분 봤고요. 예,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예, 요거는 두 가지 뉴스를 합쳐서 보셔야겠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이 그 평택 주한미군 기지에서 한국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한 그 시간에 워싱턴 포스트에 단독 기사로 네. 미국 정부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및 방위예산 증액 요구를 담은 문건 초안을 보도했다. 맞아요. 요 두 개가 같이 지금 주초부터 한국 언론을 달구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쏟아져 나오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8월 25일 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바람잡이다. 사전에 분위기 말하자면은 예고편 내보내는 거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방위비 분담금, 방위비 그다음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동맹 현대화 이런 어떤 압박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이다. 쓰나미처럼 어떤 한국 정부를 강타할 것이라는 네. 그 어떤 예고편이 이제 블랙버스터 흥행물이 나온다는 예고편이다. 물론 뭐 블랙버스터인 줄 알고 갔는데 네. 블랙버스터가 아니라 그냥 멜로물로 끝날 수도 있어요. 네, 이 가능성은 보지만 이게 9월에 이제 미 국방부의 국가 국방 전략서가 발간이 되는 그 이후로도 계속될 압력이기 때문에 네. 이 쓰나미는 밀려온다 이렇게 가정하고 대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실 이 코너에서 여러 번 짚었잖아요, 사실은. 예. 어느 정도 이제 방향성은 다 예측이 됐던 부분인데 이제 이제 대놓고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게 지금 오히려 주목할 현상인 것 같은데 일단 브런슨 사령관의 이야기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먼저 주한미군 감축을 묻는 질문에 숫자는 중요하지 않고 능력이 중요하다. 예.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감축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요 감축이지만은 이제 양적인 어떤 기준이 아니라 질적 기준, 어떤 개념적 전환이 이제 있다는 중요한 예고입니다. 그렇죠. 예, 이건 바이든 대통령 시절부터 쭉 진행돼 왔는데 주한미군 사령관도 그날 기자간담회에서 언급을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 단어에 익숙해져야 되겠어요. 소위 말하는 다영역 작전. 다영역 작전. 멀티 도메인 오퍼레이션. 오, 예. 예. 이렇게 군대에 싸우는 방식, 이 생각하는 방식이 바뀐다. 이건 뭐냐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군대에서 합동성이라고 할 때는 지상, 해상, 공중 영역에 각기 이렇게 미래를 설계하는 이런 군대의 노력을 통합하자. 이래가지고 합동성 논의, 조인트니스라는 게 한 10여 년 이상 풍미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그 영역을 초월해서 우주, 사이버, 전자전 이 영역까지도 다 들어와서 이 전체 작전을 전체를 다 통합하는 이걸 멀티 도메인 다영역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어떤 그 군대로 주한미군이 바뀐다. 그러면은 요 얘기는 조금 추상적이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뀐다는 얘기냐. 여기서 F-35 얘기가 나옵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가 한국에 배치될 수 있다. 그거는 비스텔스 전투기 2대에 맞먹는다. 근데 이 F-35는 요즘은 전투기로서 기능보다는 정보기로서 기능이 더 활발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주에서 5G, 6G 대역의 데이터를 인공위성에서 받아요. 그러면 F-35가 공중에 떠다니는 어떤 컴퓨터가 돼가지고 이걸 육해공군 부대에다가 그 데이터를 다 분배를 해줘요. 오호. 이런 기능이 우크라이나전에서 이미 F-35가 전혀 그 전투기를 완전히 넘어서는 기능을 보여줬거든요. 자, 이렇게 무기 체계는 전투기도 되고 정보기도 되고 그러면서 여러 어떤 그 지상, 해상, 공중 작전을 다 넘나드는 이런 게 멀티 도메인입니다. 예.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과거에는 저기 함대와 전투 비행단이라든가 또 어떤 육군의 뭐 저기 기동여단이 각기 이렇게 임무를 할당받아 준비를 했다면 이제는 네트워크로 엮여가지고 동시에 그 다음에 자동으로 임무가 분배되고 같이 함께 싸우는 이게 다영역 작전이거든요. 네, 이런 걸로 바뀐다면 주한미군 기지가 미래에는 뭔 가보니까 사람은 없고 뭔 드론이 잔뜩 쌓여 있고 그다음에 저기 인공지능이 탑재된 그 C4I 그 혈관망이 쫙 깔려 있어서 뭐 위기가 발생하면은 이 저기 뭐냐 드론 인공지능 통제뿐만이 아니라 어디 저 멀리 일본이나 어디 괌에서 있는 전투기를 여기서 통제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미국이 지금 주한미군의 성격과 편제만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 네. 해외 주둔 미군 전체를 지금 손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접근법이? 글로벌 리뷰가 됐죠. 그렇게 된다면 주한미군만 그러면 주한미군만 따로 떼가지고 한반도 방어에 그러니까 여기 특화시켜서 임무만 그것만 주도록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먹힐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 때 그 한미일 안보 협력이 그 굉장히 가속화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미일 훈련이 실시됐는데 그게 프리덤 엣지 훈련입니다. 이게 다영역 작전 훈련입니다. 이미 했다. 그러니까 이미 이 개념을 삼국이 공유하고 상당히 발전시켜 놨는데 여기에 기술적인 진화 어떤 성과들이 유입이 되면 예. 수용할 수 있는 태세 준비가 지난 정부 때부터 돼 왔다는 거고 그리고 이 방향은 불가역적이라는 거예요. 예. 이거는 저기 바이든 정부 때는 이거를 소다자주의라 그랬습니다. 한미일이 뭉치고 그다음에 미국,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일본이 뭉치고 이렇게 세 나라 네 나라씩 이렇게 덩어리별로 뭉쳐서 합동으로 하는 게 이게 다영역 작전 훈련이라고 그동안에 얘기를 해왔던 것이죠. 트럼프 2기가 등장해서 갑자기 추진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아닙니다만은 더욱더 그 속도가 가속화돼서 이제는 어떤 군사적 변혁 또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떤 그 전 세계 글로벌 준비 태세 유지를 확 바꿔 가지고 미군의 부담은 줄이고 동맹국 부담은 확 높인다는 이 방향이 더 두드러졌다. 이게 트럼프 시대에 와 가지고 훨씬 더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체감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방향성 이렇게 잡혔어.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한미군이 어떻게 바뀔 거라고 좀 그림 좀 그려주세요. 그러니까 우선은 28,500명이라는 기준선은 무너질 겁니다. 숫자는 줄어들고. 네, 숫자는 무너지게 되고. 그럼 보병도 주로 보병 중심으로 감축이 되는 걸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은 미 육군 중심으로 이렇게 그 연합사가 구성이 돼 있고 거기에 미 7공군 같은 어떤 그 공중 전력이 배속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일본은 이제 저 해군이 배속돼 있고 이런 식으로 저 기능적으로 편제가 돼 있는데 일단은 이 미래 연합사로 우리가 이제 장차 전자권 전환을 하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렇게 어떤 지상군 중심보다는 어떤 기동성 있는 다영역 작전 태스크포스 그러니까 다영역 작전 부대 그러니까 어떤 기존에 있던 스트라이커 여단 같은 중무장대한 어떤 지상 전력은 줄이고 노후 전력도 다 도태시키고 네. 이런 다영역 작전이 가능한 말하자면 어떤 창끝을 하나 한국에다가 배치할 수 있고 순환 배치한다. 그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연결되는 개념이 전략적 유연성 개념이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 얘네들은 언제라도 빼서 또 다른 데 투입할 수도 있다는 얘기로 가는 거잖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만 해협에서 예. 위기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인근의 주일미군, 주한미군 이런 지휘 체계가 다 통합이 돼서 지금 네. 분리돼 있잖아요. 전부 다 이게 통합이 돼 가지고 한국, 일본, 괌 등에서 배치된 모든 가용 전력들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일시에 동원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지휘 통제 체제, 전력 배치 이런 걸로 이제 어떤 하나의 어떤 그 통합 전략 그러면서 또 유연하게 이게 뭐 기계 부속품 이렇게 갈아 끼듯이 모듈식으로 어떤 부대가 어디에 투입되고 어떤 부대가 어디에 투입되는 게 대만 해협 인근의 전체가 다 같은 목적으로 통제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춘다는 것이. 그러니까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으로는 지금 하나의 어떤 목표라고 한다면 최우선순위는 대만 해협 아닙니까? 네. 그럼 거기에 남도는 남중국해. 그렇지. 한국군이 동원될 수도 있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겁니까? 거기까지? 그러니까 이 점에서 미국이 굉장히 표현을 신중하게 하는 대목을 근데 발견이 됐는데. 브런슨 사령관 얘기는 한국군이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동맹을 현도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겁니다. 두 단계로 보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은 언제든 남중국해나 대만 해협에 투입될 수 있어요. 자, 요게 1단계라고 보면 궁극적 단계에는 그 다음 단계는 한미 연합 전력, 동맹 전력 자체가 대만 해협에 투입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서 미군 당국자들 이게 뭐 지금 브런슨 사령관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주한미군 사령관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건 반드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동맹 전체가 그 하나의 어떤 지역적인 임무에 투입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말을 추상적으로 표현하면서 흐린다. 그렇지. 그렇게 보면은 일단 1단계로 주한미군부터 행동의 자유를 얻겠다. 그리고 언젠가 한국이 북한을 충분히 방어할 능력이 넘었으면 이제 한국군도 같이 가자.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브런슨 사령관 얘기 중에 전시작전 통제권 얘기가 나와요. 예, 그건 부정적으로 얘기했죠. 지름길 반대.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애초 지금 그 잡힌 로드맵대로 그냥 가는 게 좋다 이 주장이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자, 대만해협에서 어떤 그 뭔가 사태가 발생을 했어. 한국군을 동원을 해.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이건 전시입니까? 평시입니까? 그거 참 애매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작권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그러니까 전시라고 할 때는 우리가 대포콘 3 상태부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대포콘 2 요거는 이제 전쟁이 진짜 임박한 거고 대포콘 1은 그냥 죽자사자 싸우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평시에 대포콘 4예요. 그러면은 대포콘 4하고 3의 경계선이 있는데 전시작전 통제권은 대포콘 3에서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대만 해협 인근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했다. 네. 그게 한국의 대포콘 상황이냐? 이건 아니죠. 근데 만약에 한국군이 동원이 돼야 되는 상황이면 한국군 입장에서 전시 상황에 빨리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전시 연합 작전 절차를 새로 마련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이건 우리 헌법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죠. 그러니까 브런슨 사령관이 이런 문제에 예민함을 의식해서인지 어디가 우리가 특정한 적을 상대로 해가지고 지금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다시 말끝을 흐렸어요. 그렇지. 그건 중국도 될 수 있고 북한도 될 수 있고 러시아도 될 수 있고 이제는 국가 어느 국가 어떤 상황이든 다 위협이 될 수 있으니 폭넓게 대비하자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냥 퉁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중대한 문제인 게 우리 입장에서 전시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그래서 이제 전작권을 만약에 우리가 환수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네. 자, 이거는 대만해협에 우리 군이 만약에 파견되는 게 전시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통제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를 못 보낸다. 이래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론적으로는. 네.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넘어서 한국군까지 빨려 들어가는 상황이 만약에 그 연출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되는데 네. 그것에 하나의 어떤 그 막는 지렛대로서 전작권 환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그 말씀 중에 이게 대만 해협이 우리한테 어떤 그 비상사태가 될 수 있는 근거는 대만 해협 사태를 이용해서 북한이 그 틈을 노려서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한테도 비상사태로 전이될 수가 있다는 거. 이 가능성 하나를 보셔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국군이 전투 병력이 예를 들어서 바로 파견이 안 된다 하더라도 네. 그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이 빠지고 뭐 하는데 우리가 계속 지원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면. 그렇죠. 후방 지원. 그러면 그 후방 지원 행위를 어떻게 그러면 성격 규정할 것인가 또 문제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어떤 전략적 거점이자 발진 기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이게 바로 한국이 거대한 항공모함이라고 네.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이 얘기했던 바로 그 표현이 그렇죠. 지금 김종배 앵커가 얘기한 그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꿈꾸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항공모함이다. 발진한다. 그러면 이 상황을 과연 우리가 그 독자적으로
통제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되게 중대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어떤 그 정부 일각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연구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미국이 이렇게 어떤 변혁적이고 급진적 사고를 갖고 있다면 우리가 전자권 전환을 이제 서두를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제는 우리가 국가적으로 높은 자율성과 네. 견고한 주권 위에서 네. 국가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이제 중견 국가의 품격을 갖출 때가 됐다. 네. 그러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 있다. 네. 이런 대응 담론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미국은 마땅치가 않다는 거죠. 아니 왜 전자권 왜 가지고 네. 여태까지 연합사 잘 유지해 왔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자칫하면은 연합 방위를 갖다가 저해할 수 있다는 이게 또 이 북한 방위는 니들이 하라고 그래 놓고 이제 전자권 얘기가 나오면 또 연합 방위에 저해가 된다는 그래서 북한으로부터의 방위 역량도 침해가 된다는 또 이번엔 이걸 갖다 붙여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나오는데 그 이면에는 이거는 미국의 어떤 국방부나 국무부 생각이라기보다는 예. 한국에 있는 연합사령관 즉 주한미 미 육군 사성장군의 사고가 아닌가. 왜냐하면 연합사에서 전자권이 한국으로 넘어올 때는 사성장군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겠냐. 아, 자기 밥그릇 달려 있다. 밥그릇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3스타로 그러면 강등됩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3스타가 주일미군 사령관이거든요. 네. 그런데 한국은 4스타예요. 네. 그런데 여태까지 유엔 사령관이면서 연합 사령관이란 명분으로 4스타 자리를 유지했는데 그런 명분이 희석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칫하면은 사성장군 자리 하나 날아가고 밥그릇 하나 줄어든다. 그다음에 주한미군 주일미군 통합 얘기가 나와요. 그렇지. 이렇게 되면은 별자리는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는 트럼프가 들으면 안 돼. 주한미군 사령관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이 얘기 알면 장성 줄이는 거 좋아하니까. 미국에서도 철밥통 원리가 지금 작동하고 있다 이 얘기네. 예. 그래서 여기 지상군 사성장군을 유지해야 된다. 예. 그러면 이 지상군 사성장군 유지하는 거하고 전략적 유연성 얘기하고는 안 맞잖아요. 안 맞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틈을 잘 노리고 전략을 짜야 된다 이겁니다. 오케이. 하나 더 짚어봅시다. 이번에 아까 얘기했던 워싱턴 포스트가 지금 폭로한 그 문건 있잖아요. 예. 이 문건 내용을 보면은 어떤 게냐면 한국의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 GDP 대비 2.6%에서 3.8%로 증액하는 증액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건데. 그렇습니다. 근데 왜 3.8이에요? 왜 우리만? 아니 그러니까 나토의 5%를 요구했는데 실제로는 3.5%로 증액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6월에 샹그릴라 회의에서 네. 나토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겠다. 아시아 동맹국에도. 그러면 3.5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5에서 3.8 이게 5월에 작성된 문건이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예, 유럽에서 그 합의가 확정된 게 아니라 요거를 하나의 협상안으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문건 작성 시점을 놓고 보면 그 전이다. 예, 이게 5월에 작성한 문건이에요. 오케이. 예, 그런데 이제 유럽에서 결정이 됐으니 우리한테도 비슷한 수준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최소 3.5. 예, 그렇게 돼도 어쨌든 100조 원입니다. 국방 예산. 예. 예, 지금 수준에서 3.5% 정도 됐다. 예. 그러면 지금 내년도 국방 예산이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만은 올해가 62조니까 내년에 한 70조 된다고 보고. 근데 이거 방법이 있대는데. 그러니까 유럽이 했던 방식이 뭐냐? 국방비라는 걸 국방부만 쓰는 게 국방비가 아니고.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 공항, 항만, 철도 같은 인프라도 국방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국방비다. 그러니까 홍익표 의원이 우리 방송 나와서 얘기한 게 지금 내용은 국방비인데 항목이 다른 걸로 되니까 많다. 많아요. 예를 들어서 ROTC 비용도 지금 교육부 예산, 교육비로 잡혀 있다. 그런데 그런 거 돌리면 된다. 그렇죠. 아니 하다못해 주한미군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으로 송환되기 전에 한국 구치소로 가요. 그런데 방이 좁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주한미군을 위한 별도의 독방을 따로 만들었어요. 우리 구치소 안에? 서울 구치소에. 예. 그런데 이번엔 또 식단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양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양식 요리사를 별도 고용을 해야 돼요. 이건 K푸드가 유행인데 그렇게까지 왜 해줘?
그런데 해줘야 돼. 그런데 이거 법무부 예산이에요. 아니 진짜로 요리사까지 고용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식단을 뭐 요리사인지 뭐 배달인지 쿠팡인지 몰라도 주한미군 범죄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배달료도 국방비예요. 거기 그러니까 쿠팡 배달비도 해석에 따라 국방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있는 거죠, 있는 거. 고속도로 톨비도 그래요. 그렇죠. 전기세, 수도세 감면도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이건 말고도 한국이 주한미군이 들어오는 그 진해 미군 탄약기지가 있어요. 네. 이런데 공항, 항만 수리해줘야 되잖아요. 어허. 그런데 거기에서 있는 걸 또 철도로 군수물자를 이동하잖아요. 그러면 경부선도 또 호남선도 이것도 국방비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회계 조정만 좀 하면 어떻게든 채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걸로 유럽식의 그런 기준을 우리도 저기 산정 방식을 바꿔서 또 뭐 해양 경찰은 왜 아닙니까? 그것도 안보 문제인데. 그렇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저 9만 명에 달하는 어떤 직업 경찰이 있잖아요. 전시에는 이분들이 다 저기 안보를 뒷받침해야 되지 않습니까? 5%도 되겠네. 그러면. 이래서 이게 저기 행안부 예산도 제가 보기엔 국방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미래 군인을 양성하는 교육비는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로 잡느냐를 유럽의 사례를 원용해서 우리도 대응 전략을 짜고 그렇죠. 그다음에 증액 시기도 한 2038년 7년 이것도 유럽 기준이니까 이렇게 좀 잡아가지고 우리도 투자를 한다. 그다음에 한국도 인공지능 투자합니다. 지금 인공지능하고 군사가 결합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거 국방비 아닙니까? 그렇죠. 맞네. 그러니까 쫄 필요가 없다니까. 그래요, 쫄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전자권 뭐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한국 방위를 한국 보고 책임져라. 니들은 딴 일 하겠다 그러면은 기여를 많이 하는 주체가 전자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사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또 물러선단 말이에요. 자기네 사성장군 자리 하나 없어지니까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제 워싱턴에 가가지고 좀 늦춰달라고 뭐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미국이 다영역 작전을 하면 우리도 다영역 작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거기서 이거죠. 국방비 GDP 대비 국방비 비율 말고 사실은 그 방위비 분담금. 아니 그렇게 주한미군 역할과 이런 것들을 바꾸면 방위비 분담금을 오히려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사실은 또 우리가 이렇게 브런슨 사령관 얘기를 희화화만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북한과 어떤 러시아 밀착 또 중국의 어떤 팽창주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안보 환경이 근원적으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인도 태평양에서 이제 갈라치기를 시도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무언가 어떤 그 과거에 평화롭게 공존하던 말하자면 황금의 시대를 열었던 1980년대부터 지금 거의 50년이 다 되는 세월 동안 이 평화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러다 보면 국가 간의 불안이 고조될 것이고 그 와중에 여러 국가들이 국방비를 올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생존 전략을 또 향후 30년을 구상해야 될까? 이 물음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전쟁을 하는 어떤 그 준비도 필요하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또 한반도에서 평화를 준비하는 여기서 어떤 그 싸울 이유를 없애는 이런 어떤 그 다른 노력들도 이게 결부가 돼야 우리가 좀 더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내성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근데 잠깐만요. 얘기를 듣니까 궁금한데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도 우리 국방 예산에 포함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럼 방위비 분담금 더 내면 국방비 비율은 올라가겠네요, 어차피.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우리가 1조 5천억 원 정도 그리고 매년 8%씩 증액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얼마냐 하면은 2만 8천 명으로 나누면 주한미군 한 명한테 연간 우리가 5,200만 원을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연봉이 세네. 5,200만 원. 그러니까. 그다음에 기지 공짜입니다. 시설 공짜입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각종 간접 지원 서비스도 공짜가 많아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올려달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안 올려줘서 주한미군 빼겠다 그러면 그 부대가 여기보다 더 좋게 주둔할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은 한번 얘기해보라고, 가보라고. 평택 기지가 그렇게 좋다며요. 전 세계 중에서 가장 큰 해외 미군 사령부이자 예. 가장 현대화된 그리고 거기 가보십시오. 병원, 학교, 영화관 없는 게 없어요. 거기 예. 무슨 기지입니까? 신도시지. 그러니까. 신도시 하나를 줘줬지. 예. 예, 거기에다 아파트 숙소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어떤 그 꿈의 기지를 한국이 아닌 다른 데서 구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그러니까 못하거든. 못하죠. 그러니까 뺀 주한미군이 갈 데가 없다 이겁니다. 예. 네. 그다음에 미 본토로 데리고 간다 그러는데 미 본토의 운영비가 더 비싸다. 이렇게 잘해주는데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이 묵었어요. 그 정도 많이 먹었잖아. 그렇죠. 근데 뭘 더 먹어. 그리고 줘봤자 그 돈 쓸 데가 없어가지고 은행에 1조 원 넘게 예치를 해놨는데. 자, 그러면 네. 어차피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했던 얘기가 전부 다 이제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라갈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일단 관세 협상하고는 이 문제가 지금 분리된 모양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잘된 측면이라고 봐요. 한때 심지어 뭐 한덕수, 최상목 그 협상할 때부터 지금 이재명 정부 초기에도 모든 걸 패키지로 한다는 이상한 말을 하시는 네. 분들이 가끔은 있었어요. 예. 그러나 실제로는 분리됐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이거는 잘된 측면인데 트럼프마저도 이 어떤 안보 문제를 관세 문제와 연계시키겠다는 말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옛날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국무부, 국방부 별도 라인에서 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런 어떤 그룹들은 한국과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그 글로벌 또는 어떤 지역적 차원에서의 안보 문제를 보지. 네. 이걸 한국만의 문제로 뭐 보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 불려가서 우리만 듣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네. 이거는 어떤 호주, 일본 뭐 여러 나라와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미군도 급진적인 어떤 접근은 못할 것이다. 다만 트럼프의 성향상 방위비 분담금 같은 경우는 한국에 주머니를 터는 좋은 이슈라고 볼 것이다. 그 이제 즉각적인 성과 포장이 가능하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저번에 쇠고기 수입 개방을 막아낸 것처럼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했고 니들한테 해주는 지원이 얼만데 네. 그만큼 처먹었으면 됐지. 뭐 하면서 무언가 또 저 촛불 시위 사진도 좀 꺼내놓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각적인 한번 연구를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자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에 너무 겁먹어 가지고 그다음에 방위비 분담금은 사실 규모가 작죠. 네. 1조 5천억 원이지만 우리가 1년에 미국 무기 사주는 게 9조 6천억 원어치입니다. 네. 내년부터는 10조 원 이상 계속 유지할 거고 아시아의 미국 무기 수입 1위국이 부동의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면은 1조 5천억 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쪼잔하게 이러십니까? 연간 10조 원씩 가져가는 영역이 있는데 거기서 조선업 또 뭐 앞으로 제조업 이런 게 국방에서 창창히 시장이 열리는데 아니 뭐 이걸 갖고 자꾸 이렇게 핏대를 높여서 서로 우리 대통령끼리 체면상할 일이 뭐 있습니까? 뭔가 이렇게 하면서 그 조선업 협력을 이럴 때 또 팔아먹는다든가. 네. 그 전자권을 지르는 건 어떻게 그러니까 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전자권 문제는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건 내놔라 해야 된다. 정상회담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미국도 이렇게 주한미군 사령관과 워싱턴 포스트를 동원해 불때기를 하면 우리는 언론 없습니까? 우리는 사령관 없어요? 우리는 합참의장 없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목소리 큰 언론이 환수 절대 반대 이렇게 외치고 나올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이럴 때 정부에서도 미국하고 같은 방식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지금 여기서 엄청나게 떠드는 것도 다 그런 걸 도와주는 의미 아닙니까? 예. 왜? 그렇죠. 네. 영향이 있는 방송에서.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도 여론을 만들고 공론화를 해야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갑인 측면도 있어요. 그 우리 기지 내주고 우리가 돈 주고 네. 우리가 무기 사는데 이 바잉 파워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전통적인 동맹론자들은 자꾸 우리가 의리래.
그래가지고 스스로 작아지는 이런 어떤 비겁한 모습부터 우리가 극복하고 네. 높아진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도 한번 이 얘기 당당하게 해보자. 뭔가 이런 어떤 언론의 기능과 전문가들의 역할이 필요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아유, 좋은 말씀입니다. 네, 네. 우리는 왜 의리인가? 이렇게 돈 내고도 기고 많이 하셔야 되고 출연도 많이 하셔야겠네. 불러줘야 가죠. 아, 왜 인기 있는 출연자인데 왜 안 불러줘?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목소리 좀 내주세요. 그럼요. 네. 휴가도 못 가시겠네 그러면? 아니 다음 주 거예요. 아, 지금 이 비상한 국면에 무슨 휴가야? 아니 뭐 하루 이틀 문제입니까? 휴가 갔다 와서 또 해야죠. 알겠습니다. 다음 주는 김종대 의원님이 휴가를 가시는 바람에 이제 최종건 교수하고 이제 또 오부시 예.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죠.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